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드디어 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챕터 1에서는 힘의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물체의 운동이 아니라 물체의 변형이다. 변형과 파괴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평형 상태에 있는, 그래서 정력학 상태에 있는,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거나 회전하고 있지 않은, 즉, 그런 상태에서 힘의 합력이 0을 이루고 있는 평형 상태에서 그 힘이 온전히 물체의 변형이나 파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료역학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각각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파트마다 힘이 어떻게 가해지고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러면서 외력과 반력이 존재를 할 때 그 물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내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물체가 어떤 힘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력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그 힘이 평형 상태에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계산을 했던 정력학 상태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해봤을 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가해준 외력, external load, external force는 혹은 모멘트는 내부에 무엇으로 아웃풋이 나오느냐? 바로 변형. 심해지면 이제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변형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물체에 가한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가속시키지는 않고 물체의 변형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힘은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면적에 10뉴턴이라고 하는 힘을 가했을 때랑 굉장히 작은 면적에 똑같은 10뉴턴이라는 힘을 가했을 때 변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요? 다르죠. 굉장히 큰 물체는 우리가 10뉴턴의 힘을 가해도 잘 변형시키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아주 작은 물체는 그냥 10뉴턴의 힘을 가하면 좀 더 쉽게 변형시킬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물질의 변형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응력이라고 하는 좀 더 표준화되어 있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state of stress at a point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힘을 면적으로 미분해 준 값을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면적이 이제 0에 수렴을 할 때 이렇게 미분해 준 값을 응력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응력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면적에서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수식으로 그 힘이 가해주고 있는 단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힘을 그 힘이 가해지고 있는 단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바로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태연 씨가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태연 씨의 몸무게가 40kg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태연이 이 원기둥에 가하고 있는 힘을 한 400뉴턴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원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직경이 0.5m이고 하나는 직경이 0.1m입니다. 이때 그러면은 응력이 얼마나 가해지고 이 소재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응력을 버틸 수 있는 소재여야 될까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은 400뉴턴이라고 하는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응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400뉴턴을 단면적으로 나눠줘야 될 텐데 이 힘이 가해지고 있는 면적은 바로 이 원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0.25 곱하기 0.25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단면적을 구할 수 있고
힘을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응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그 직경이 5분의 1이 되었다? 그러면은 면적은 25분의 1이 될 테고, 그럼 가하게 되는 응력은 25배가 되겠죠. 이렇게 면적이 좁아지는 만큼 가해지는 응력이 증가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뭔가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은 뭐냐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응력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번 챕터 2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챕터 1에서 이미 힘을 개선하는 방법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외력이 가해지고 있을 때 각각의 파트가 받고 있는 힘은 몇일까? 계산하는 방법 이미 여러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 힘이 가하는 면적으로만 나눠주면 응력도 여러분 이제 받고 있는 응력은 다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새롭게 배우느냐? 바로 응력의 성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응력, 두 번째는 전반응력입니다. 수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이에요. 이렇게 면이 있으면 이 면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면의 수직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당기거나 압축하거나 누르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당기는 걸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하고 응력으로는 인장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tensile stress, tensional stre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르는 거는 우리가 압축 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ompressional stress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당기거나 누르는 수직 응력을 영어로 normal str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구분되는 것, 면이 있으면은 면에 평행하게, 면이 있으면 이렇게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가해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전단 능력이라고 해요. 면에 평행하여 작용하는 능력이고 영어로는 shear str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응력의 성분을 수직 응력인지 전단 응력인지 구분해야 될까요? 음, 그것은 바로 이 응력이 수직 응력이냐 전단 응력이냐에 따라서 변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챕터 4에서 배우기는 하겠지만 재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요. 우리가 재료의 변형 사이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하얗게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칠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물체를 보면 거시적으로는 물체지만 사실은 그 안에를 현미경으로 안으로 파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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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생겼죠? 그것들은 모두 원자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어,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콜라를 사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콜라캔을 다 마시고, 찌그러뜨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거시적으로 보면 콜라캔을 찌그러뜨린 거지만, 미시적으로 그 안에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움직여가지고 이 재료가 변형을 한 거겠죠. 이러한 변형을 우리가 1단계에서 우선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변형을 하게 됩니다.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간의 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사실은 스프링으로 연결된 것과 같은 어떤 그 본딩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가 가장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아도 가장 안정적으로 평형하게 있을 수 있는 평형 거리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원자 하나가 있을 때 이웃하는 원자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이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것이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할까라고 하는 평형 거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에너지적인 이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에너지적으로 너무 불안정해. 너무 높아요, 에너지가. 근데 이제 원자와 원자 사이가 이렇게 너무 오버랩 되지 않고 조금씩 멀어질수록 에너지적으로 이제 좀씩 안정해진다라고 하다가 이제 점점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너무 멀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이 에너지 상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할 수 있는 한 원자와 이웃하는 원자 사이의 그 거리에 어떤 평형 거리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평형 거리라는 것이 모든 이제 원자 사이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잉크색을 좀 바꿔서 내가 이렇게 이제 평형 거리에 있는 두 개의 원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지 극력을 가했다, 인장력을 가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존재하고 있던 원자가 옆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원래 여기 평형한 아주 안정적인 거리에 있던 애가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얼마만큼의 내가 가해준 힘만큼의 얘가 에너지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 변형을 했어. 원자 사이 거리가 늘어났어. 그런데 내가 만약 힘을 제거했다. 힘을 풀어줬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원자는 원래 있던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위치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줬을 때는 원자가 이동을 해서 변형을 하지만 힘을 풀어줘 버리면은 다시 원자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복원하는 변형,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변형을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성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원자의 거리가 늘어나거나 원자의 거리가 줄어들거나 이런 류의 변형들이 발생을 했을 때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지 능력이라고 하는 성분은요, 일반적으로요, 탄성 변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력의 성분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왜냐하면은 응력의 성분에 따라 변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변형이 어떻게 발생을 할 것인지를 잘 예측을 하려면 응력의 성분들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응력은 탄성 변형을 이제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탄성 변형은요, 이렇게 원자 간의 거리가 다 쭈르르 이렇게 늘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로 무엇이 변화를 하느냐? 부피가 변화를 하는 변형입니다. 그쵸? 원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부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 전다 능력은 어떨까요? 약간 또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펜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단능력은 우리가 소성 변형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변형이냐고 하면 우리가 물론 이제 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원자는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결정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항상 모든 세상은 아이디얼하진 않죠. 뭔가 수십만 개 원자는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도 그 중에 단 한 개, 또 몇 개, 이렇게 뭔가 규칙성을 해치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실제 그 사회에서는 실제 그 환경에서는 당연히 존재를 할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결함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결정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요. 이런 결정의 규칙성을
방해하는, 해치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결함이라고 해서 디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결함의 모양에 따라서 0차원, 0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 하나만 그냥 더 들어간다든지 더 빠졌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베이컨씨가 생겨서 원자 하나가 없어졌네? 이런 거. 아니면은 원자 하나가 침입해서 들어가 버렸네? 인터스티셜. 인터스티셜. 요런 것들 0차원의 존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원자 한 줄이 아예 그냥 다 엇갈려 있는 거예요. 그 결정 규칙에서. 그래서 요 선 형태의 1차원에 우리가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결함도 있고요. 물론 2차원, 3차원으로 면결함, 부피결함 쭉쭉쭉쭉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상온에서 어떤 소재가 변형을 할 때 가장 쉽게 움직이는,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이. 물론 0차원, 2차원, 3차원의 결함들도 어떤 응력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온도에 따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상온에서 가장 그런 변형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결함은 바로 1차원인 전위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원자들이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 다르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움직일 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위라고 하는 선이 있으면, 야, 내가 이렇게 밀었으니까 너 절로 움직여. 민 방향대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가 슬립을 할 수 있는, 음, 슬립, 미끄러진다는 거죠. 한국어로는 활주를 한다고 해요.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를 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활주로, 도로 위에 이렇게 활주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이도 내가 슬립할 수 있는 면, 활주면에서 또 슬립을 할 수 있는 방향, 슬립 디렉션을 따라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왜냐면 이게 뭐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이론을 또 설명하려면 한 세월이라서 우리가 이게 막 사람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붐비고 있는 데를 굳이 해치고 나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해치고 나가려면. 근데 어디는 굉장히 어떤 길은 사람이 거의 없어. 그냥 거의 원자들의 입장에서 원자들이 거의 없어. 그래서 원자들의 어떤 밀도가 되게 낮아. 그러면은 이 전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그냥 한적한 그런 길을 따라 쭉 가버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원자들의 밀도가 낮은 면에 그러니까 원자들의 그 측간 밀도가 낮아서 자기들끼리는 되게 조밀한 그래서 원자들의 밀도가 굉장히 조밀한 그런 면으로 조밀한 방향대로만 가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원자가 되게 멀리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옆으로 살짝만 이동하면 되는 방향.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위아래로는 굉장히 층간 거리가 넓어가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원자의 밀도가 조밀한 면. 이런 데들을 따라서 되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플레인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립 플레인과 슬립 디렉션.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가 슬립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전이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면의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면이 있으면 여기 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아무리 힘을 가해도 이 전이를 활주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만 힘을, 응력을 가해야지만 이 전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 면에 이렇게 전이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전단할 수 있는, 슬립할 수 있는 전단 능력을 가해야지만 이 전이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깔맞춤을 위해서 색을 다시 바꿔서 전단 능력만이 전위를 움직이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움직였어. 내가 얘를 밀었어. 그래서 일로 움직여 버렸어. 그러면 내가 힘을 풀어요. 그런다고 얘가 굳이 돌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아까 탄성 변형 같은 경우에야 원자 간의 거리를 억지로 스프링처럼 당겨놨으니까 이렇게 힘을 풀었을 때 띵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지만 전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 평형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걸 힘줘서 저쪽으로 밀었을 뿐인데 그냥 이동을 해버린 것 뿐인데 힘을 풀었다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죠. 이런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다 능력은 영구적인 변형인 소성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소성 변형은요, 그냥 여기에 있던 물질이 저기로 물질이 이동만 한 거기 때문에 부피는 변화가 없어요. 부피는 변화가 없고 그저 모양만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부피는 변화가 없고 얘는 모양의 변화는 없어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응력의 성분을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으로 구분해야 된다.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변형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직응력은 원자 간의 거리를 늘리거나 좁히거나 하는 부피를 변화일으키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힘을 풀었을 때는 원래로 복귀하는 탄성 변형에 영향을 주고요. 전단응력은 전위를 슬림면으로 활주시키는 그래서 영구적으로 변형을 일으키고 부피 변화는 없고 모양 변화를 일으키는 소성 변형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응력의 성분을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3차원 직교 좌표계는 이렇게 여러분 잘 익숙하신 것처럼 X축, Y축, Z축이 수직으로 이렇게 직교하고 있는 그러한 좌표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정육면체를 그려놓고서 이제 한번 모든 응력 성분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우리가 이 응력을 표현하는 방법에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제일 큰 심볼에는 이게 무슨 응력인지를 나타내는 그리스어를 적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교재에서는 모두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수직 응력인 경우에는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그마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단 응력이다.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어로 타우를 적어줍니다. 일단은 이게 무슨 능력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심볼을 다르게 적어주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첨자를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첨자를 이렇게 두 가지를 달아줘요. 근데 이 첨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 첨자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면. 도대체 이 응력이 무슨 면에 작용하고 있는가? 면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방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X 이 축에 수직하는 면 있잖아요. 수직하는 면이 얘죠. 요 면. 이 면을 우리가 무슨 면이라고 할 수 있냐면 X면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색깔을 무슨 색으로 바꿔볼까? 초록색? 좋아요. 자, 이번에는 Z축에 수직하는 이 면. Z축에 수직하는 이 면은 우리가 Z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파란색, 녹색이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색깔은 빨간색. 자, Y축에 수직하는 이 면의 이름은 Y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응력 성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거를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기는 했지만, 약간 그냥 색깔만 바꿔서, 이번에는 보라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이 응력 성분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작용하는 응력 성분. 자, 얘는 어느 면 위에 작용하고 있죠? 음, Z면 위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방향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오, Y 방향을 향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아래 첨자에 ZY를 적어주는 거예요. ZY를 적어주면, 그러면 이게 면에 평행하는 전다 능력이구나 하면서 제일 큰 심볼에는 타우.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Z면에 요 Z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응력 성분 해볼까요? 그러면 Z면에 Z 방향이네. 그리고 면에 수직하니까 이번에는 수직 응력의 심볼인 시그마를 써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력 성분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 개의 면에 각각 세 개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의 이런 행렬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에 해당하는 것이 면이고 J에 해당하는 것이 방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면마다 하나씩의 X면의 X방향, Y면의 Y 방향, Z면의 Z방향 이렇게 면과 방향에 똑같은 이런 세 개의 수직 응력 성분이 존재를 할 테고 그 다음에 면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은 각 면마다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각 면마다 두 개씩의 전다 능력 성분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다 능력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심볼을 타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9개의 응력이 존재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미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모든 것은 정력학의 상태이기 때문에 타우 xy랑 타우 yx는 언제나 같은 값일 수밖에 없어요.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두 가지가 같지가 않으면 얘는 모멘트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겠죠.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모멘트가 0이 되지 않고 정력학의 법칙이 다 어그러들기 때문에 항상 타우 xy와 타우 yx 이 두 개는 똑같아야 되고 xz와 zx도 똑같아야 되고 yz와 zy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페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능력 성분 3차원의 독립적인 능력 성분이다. 그러면 수직 응력 3개와 전다 능력 3개 이렇게 6가지의 응력 성분만 우리가 표현하면 사실은 짝짝꿍이 다 있기 때문에 9개를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차원에서는 이렇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많은 문제에서 3차원 너무 어려우니까 2차원 문제가 많거든요. 2차원이면 어때요? 이렇게 4 곱하기 4 행렬이 되겠죠. 이 Z는 없는 거니까. 4 곱하기 4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우 XY와 타우 YX는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2차원의 독립적인 응력 성분이다. 독립적인 응력 성분이다. 그러면 몇 개가 존재하겠습니까? 시그마 X랑 시그마 Y랑 타우는 XY 하나만 대표하면 되니까. 2차원의 독립적인 능력 성분은 3개만 있으면 되겠죠.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average force per unit area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의 응력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가해준 힘을 그 힘이 가해지고 있는 단면적으로 나눠줘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응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직과 전다 능력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수직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확산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기도 하지만 특히나 탄성 변형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소성 변형에 기여를 주로 하게 돼서 이렇게 변형에 기여를 하는 바가 다르니까 응력의 성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6가지, 3차원에서는 응력 성분이 독립적인 것이 6개가 있었고 2차원에서는 3개가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